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장 주택법과 관련된 입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건축법에서도 주택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런 주택을 건설할 때 30세대 이상인 것과 30세대 미만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세대수 또는 호수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게 되면 그것 다 만든 자가 사용하는 것 아니죠.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택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등의 부대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복리 시설을 함께 갖춰야만 잘 팔릴 것입니다. 반면 건축법에 따라 우리 주변에 단독택이나 빌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지만 놀이터 등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는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건축법과 달리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다루게 됩니다. 반면 내가 살 집을 만들거나 빌라 만들 때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양에 관한 사항들을 건축법에서는 다루질 않게 됩니다. 덕분에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택 공급과 관련된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시험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범위, 쾌적한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면 30호 30세대부터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주택 분양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에 관한 사항까지 주택법에서는 그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 주택 및 부대시설 등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주택 등입니다. 기억 함께 보시면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장 주택법과 관련된 바로 밑에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정 주정없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 수준 향상 가로 해놓습니다. 우선 주택법의 개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세대 구성원은 우리 가족을 말합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오랫동안 주택이란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야 되는데, 주택과 비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욕실과 부엌의 존재입니다.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탕비실은 있지만 부엌 없습니다. 화장실은 있지만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부엌과 욕실을 갖춘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용도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러한 것들을 주택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땅이 주택과 전혀 관계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을 필요로 합니다. 저 토지는 주종 관계로 구분하게 되면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단순히 건축물만 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은 단독택과 광해 단독택입니다. 공동택으로 양분하게 됩니다. 여기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은 건축법의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차이 납니다. 우리 주택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범위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포함되고 있지만 공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관은 서울시장이 사는 관절을 말하는데 아무리 서울시장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30호의 공간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필요 없죠. 그리고 공동택은 건축법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를 공동택이라 했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뺀 아파트와 연립택, 다세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고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거 용도로서 고용자가 기숙사를 소유하게 되면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접 기여하는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는 방 한 칸에 근로자 2명, 3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거 수준 향상과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에는 공관과 기숙사가 제외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 건축물, 주택 외 줄쳐 놓습니다. 특정 법률 용어 앞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가끔 우리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시켜 요즘은 강남 4구란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 강동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준 강남이었거든요. 준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 2단이다. 아니죠. 그래서 준이란 용어가 붙게 된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준주택은 주택 2단이다. 아닙니다.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말한다. 오피스텔부터 기숙사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개념 정의와 관련되어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주택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오노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기술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노 닭이 오피스텔,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끝에 주택으로 끝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이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준주택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축법상 공동택이었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오노닭이라는 말 기억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구분, 분류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기업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이죠. 건설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단체 재정. 나라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 지방자단체 재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국민주택과 관계된 사항은 이렇게만 잠깐 구분하십니다. 국민주택과 비교되는 개념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외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민영주택을 제외한 것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저 국민주택은 국가를 포함한 공적 사업체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나는 상식이 풍부하다? 상식 없으시다고요? 앞으로 부동산 공부과 관계된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나가시게 되면 그 상식이 점점 늘어나실 수 있는데 여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다면 또는 주택에 생활하게 된다면 방화문에 해당되는 철문 안쪽 공간이 있다면 걔를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하고 철문 바깥에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이 있다면 얘를 공용 부분, 공용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공용 면적 제외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이하의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고 공공이 직접 건설하지 않았지만 국가, 지방자단체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 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그 융자 받는 자는 민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건설했다 할지라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융자받아 조달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것도 국민주택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MB 때 도입된 주거 정책으로서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최근 통계 보니 6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호텔 등을 개조하여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 발표했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 때 도입한 제도가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개념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도시역부터 국민주택 규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주 좋은 제도였다고 하면 세대수 제한할 필요 없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통상 일반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하면 각종 인허가 받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0.5대를 확보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항상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더라도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지 400세대, 500세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형 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원룸주택과 관련된 건설 기준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원룸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원룸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형태는 아파트 형태도 가능하고 연립주택, 다세주택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원룸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단독주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번 욕실, 부엌,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욕실, 보일러실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침실과 욕실이 함께 한다면 습도 조절이 안 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보일러실과 침실이 함께 하면 겨울에 보일러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예외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최대 크기는 50제곱미터까지만 원룸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데 원룸주택의 규모를 85제곱미터까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주택의 최대 크기는 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지하층 줄만 쳐놓습니다.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이것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생활 주청습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없는 줄만 쳐놓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로 위촉되신 분이 후보자께서 그분 가족 생활과 관련되어 기사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학원가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대치동이죠. 바로 그 옆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있는데 그곳에 학원 쉽게 다니기 위해 학생들 한 9명이 쉐어하우스 형태처럼 공유형 주택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세청장 후보님 따님이 한 달 월세로 한 100만 원 가까운 돈, 90만 원 정도를 내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30평 정도 되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주택을 한 10명, 8명이 80만 원, 90만 원 정도 내고 생활한다고 하면 이것 집값 비쌀 만하죠. 그래서 대학가나 또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 백화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는 주거 수요가 넘쳐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빌라라 불리는 곳에 생활했을 때는 방범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방을 여러 조각 내서 생활하게 된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 생활 구성원 사이에는 문제 발생할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침입, 방문과 관련된 문제는 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아파트를 여러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쪼개 임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거 공간에
날림 공사가 있다고 하면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큰 인명 피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주택법을 개정하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정 세대수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개 세대 공간을 분리해 놓은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하고, 이렇게 구분 생활 가능하지만 구분된 각각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택은 구분 생활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기본서 나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의 건설 기준과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는 공동택 형태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 세대수가 하나이지만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이 있다면 얘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하고, 주인 세대가 일부에 거주하고 일부를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로 생활에 도움될 수 있죠. 그런 주거 형태를 말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택의 모든 세대가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되어 있거나 또는 주택 일부 공간을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쪼개놨다라고 하면, 그리고 각각의 생활하는 자가 차를 다 가지게 된다고 하면 주택단지의 주차장 문제 크게 발생할 수 있죠. 심지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대 구분형 공택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주거 생활이 열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만 구분해 놓으시고 향후 기본서 나오게 되면 구체 내용들을 함께 살펴나가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시설 등입니다. 여기 부대시설은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딸린 주총수입니다. 주택과 꼭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등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생활복리 줄쳐 놓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말합니다. 여기 입주자 등이라 함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하여 입주자 등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입주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을 입주자라 하고, 저 소유자에게 주택을 임대차 관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가진 분과 그 가족들을 사용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을 통칭하게 되면 입주자 등이죠. 최근 강남에는 전세 매물이 워낙 부족해져서 보증금 20억짜리 전세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뭐란다? 사용자라 하고, 주택을 직접 소유한 자, 그리고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대해서는 입주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을 통칭하면 사용자 등이 됩니다. 이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동시설이 있다면 얘를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잘 구분할 수 있다? 가능하시죠? 3번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도로부터 기간시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간시설 줄쳐 놓습니다.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 주택 단지에는 전기, 수도 등의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수도는 단지 외부의 전기 수도와 연결된 때에만 전기 수도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설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죠. 그 다음은 예고. 연결 시설은 마지막에 설치되게 됩니다. 저 연결한 시설을 뭐란다? 간선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간 시설과 단지 밖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간 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 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1번 도로에서 2번 도로로 갈아타고자 간선도로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게 간선 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 단지 안에 도로와 단지 외부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입도로라 하고, 그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주택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2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개축마저 리모델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개축을 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의 1번 대수선 확인해 놓으시고 2번입니다. 사용 금사일부터 15년 지난 추정수입니다.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자 면적 30% 이내, 가로 속에 85제곱미터 미만 추정수입니다. 40% 이내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룹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공동택은 보통 재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 자재 등이 낭비된다 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노무현 시절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재건축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재건축이 마음 편하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부득이한 경우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공동택과 관련되어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0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택 건설했던 사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최대 10년인데 10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사업체가 고쳐줘야 되고, 10년 지나면 주택 소유자가 직접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0년 경과된 때 적용되게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금사일부터 15년 지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축하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죠. 주택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택은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공용 부분은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축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을 30% 증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주거 전용 면적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놔야 됩니다. 조금 이해이시죠?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3번 찾았습니다. 이유에 따른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기존 세대수부터 15%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 있고 4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층수를 달리하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는데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과밀한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그래서 기존 단지가 200세대라고 하면 230세대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세대수를 제한함으로써 과밀한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리모델링은 기존 공동택의 기둥, 내력벽 등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둥이나 내력벽 등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하중이 증가해서 그 기둥이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에 관한 또는 증축에 대한 범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고 기둥 등을 보강 공사하기 위해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확인해야만 구조에 대한 보강사 가능하겠죠. 그래서 안전상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층수를 제한하고 구조도 확보한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념 이렇게 잠깐 정리해 주시면 향후 기본서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건설 절차를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